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함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를 비롯한 주요 현안과 또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그 법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종덕입니다. 네, 전남 강진의료원의 간호사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민주노총 사무총장 그리고 전남 도의원을 거쳐서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진보 정당다운 국회 활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히셨었는데요. 국회의원으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내셨는데 그 소회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1년 7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네, 7개월. 네, 1년 7개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는 큰 정치 현안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네. 비상계엄도 있었고 정권교체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1년 7개월의 과정은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치나 국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진보 정당다운 의정 활동이란 것은 의원들이 그냥 알아서 입법을 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 비도 맞으면서 또 때로는 싸움도 하면서 같이 토론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드는 활동을 저는 진보정당다운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전남 도의원 시절에 지금 무상급식의 모태가 되었던 학교급식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전남 도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서명도 해주시고 또 직접 뛰면서 이 제2까지 했던 법안을 통과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당사자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때로는 땀 흘려가면서 법안을 같이 만들어 온 활동, 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과정이 더 높이 뛰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넓고 깊은 활동으로 죄송합니다. 네. 더 높고 깊은 활동으로 정말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 보이겠습니다. 네.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고 이어서 현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특혜와 비위 의혹을 받아왔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게 책임 회피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사퇴하게 된 상황.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오는 의혹들, 뭐 특혜 의혹이라든지 아빠 찬스라든지 그리고 뭐 배우자의 법화 유형 카드라든지 이제 심지어는 공천헌금의 무기난 이런 결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부적절했고 사퇴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사 제대로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도 제대로 수사해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런 뭐 비위 행위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은 양당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런 인식, 또 양당이 유리한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저는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요. 공천 혁신도 해야 되고 선거제도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이해운 기후예산처 장관 후보자. 내라는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잘못된 판단을 했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실리 또 이제 탕평 인사 이렇게 뭐 자체 평가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조경태 해수부 장관 뭐 이렇게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인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인선도 매우 적절치 못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오늘은 이재명 정부 한 배를 탔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우리 이해운 지명자께서 그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위기 탓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빛의 광장에서 약속을 실현해야 되는, 그리고 내란을 청산해야 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 제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진정성에도 네. 저는 역행한다고 생각하고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운 후보가 그동안 활동을 내용을 보면은 노조에 대한 혐오의식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 노조를 경제활동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네. 기업 위주의 이런 그 정책을 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과연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해운 지명자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위기 탓하면서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저는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포함해서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 여론이 탕평이나 이게 통합의 인사인가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편 오늘 이 대통령이 그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전에 검경 합동수사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서 그 여야는요,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수사 대상 범위와 또 그 추천 방식을 두고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어떤 수사 방식이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과연 최선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헌법 20조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와 종교가 계속 유착되는 그런 사건들이 매일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네. 특검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당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수사 대상 문제이고 두 번째는 추천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유불리를 그런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유착돼 있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사 대상은 그렇게 해야 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자들은 제대로 수사해서 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네. 양 당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검 추천권은 자유로운 정당이, 전혀 연루되지 않은 정당이 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3자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이제 원내에는 그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진보당이 추천권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본인께서 이제 발의하신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전공을 살려서 이제 간호사 출신이신데 네. 중증 장애인 또 희귀 질환자를 돌보는 그런 집안에 이제 매우 아픈 환자를 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법안을 이제 발의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돌봄 책임 때문에 본인이 마음대로 아파도 아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네. 분들인데 바로 이분들을 위한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좀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예전에는 집안에 암 환자 걸리면 집안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은 본인 부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 5%로 그나마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환자 한 명 발생하면 간병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병비가 다 본인 부담 100%에 네. 그다음에 월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보통의 가정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조건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누구나 어느 가정에나 생길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 환자 발생하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 한 명이 책임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죠. 전념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생계 활동도 하기가 네. 어려운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병을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문제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이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돌보는 사람도 지치고 아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돌봄의 공백 없이 쉴 수 있도록,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돌봄 대체 인력을 제공하거나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돌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사회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을 그만두거나 네.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지 가능하게 하려면 돌봄이 필수적이고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돌봄은 국가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대하게 이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강보험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돌봄 3법과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법까지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요. 돌보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봄 노동자도 마음 놓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돌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도 많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의원께서는 농해수위 위원으로 네. 계신데요. 관련 법안도 발의를 하신 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와 또 기후위기로 농업 환경이 참 많이 네. 바뀌었습니다. 농민 권리 보호와 농산물의 그 수급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 그런 법안이 있죠. 네.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농촌의 먹거리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려면 과연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에 혹시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공깃밥은 보통 1,000원인데. 그렇죠.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은 260원입니다. 아, 네. 농식품부가 발표한 나락 40kg 한 가만당 81,160원인데요. 이것을 밥값으로 한 사람은 이런데 또 우리 농민들의 연봉은 연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 아, 연 1,000만 원이 안 예, 된다. 연 1,000만 원. 네. 연봉이 연 1,000만 원, 연 96만 원 정도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우리 농민의 숫자가 우리 국민의 한 50% 정도 됐거든요. 2010년도 되니까 17%까지 떨어집니다. 지금은 전체 국민의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농촌은 농업 고령화와 농촌 소멸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는 네. 그 기후 위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기후 위기가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또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부터 계속 감산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생산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식량 위기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22%에 불과하거든요. 네. 전체 세끼 중에서 한 끼도 자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적정 보상이 돼야 되고요. 농업의 가치도 제대로 존중받고 농민의 권리도 저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이 농촌에 살아도 농촌에 사람도 와야 되고 농촌에 살아도 교육도 의료도 기본 생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저는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네. 집안에 이제 중증 환자를 둔 그런 가정을 지원하는 법안 그리고 네. 이제 농민의 또 이제 생계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역점을 두고 계신데요. 마지막 질문 시간이 벌써 이제 됐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 가지 부정부패 감시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에 매진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올해 순간이 있다면 어떤 네. 순간이시고 아까 이제 서두에 부족하고 깊이 있는 앞으로 채워가는 그런 활동으로 든든한 당신이 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의 활동 남은 22대 국회에 좀 어떻게 채워가실지도 소망도 더불어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농해수위 소속이어서 저를 노동자 출신 농민의원으로 불리워집니다. 네.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5월에 우리 농민들과 함께 전남에서 서울까지 6박 8일 동안 제가 트랙터를 직접 몰고
상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네. 식량 주권과 국가 책임 농정 실현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경찰분들이 저를 트랙터 국회의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또 지난 시기 동안 작은 성과들도 좀 있었습니다. 저 농해 수의하면서 벼멸구라든지 깨씨문이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기후 위기로 병충해가 생기는데 이것을 농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했고요. 또 제가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일수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과도 있었고 더 채워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특히 같은 일을 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네. 차별이 있는 이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공무직들에 대한 공무직위원회 네. 법안을 만든다든지 처우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돌봄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특히 이제 병원에 가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네, 있는데 네. 지금 10년째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을 확대하고 더 강화하는 방식 그리고 내년 3월에 통합 돌봄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들은 지금 굉장히 아우성이 많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통합 돌봄이 제도로 시행되어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건강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들을 더 만들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가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딱 한마디만 예, 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진보당이 원내 4당인데요. 국회의원 의석이 4석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석까지 다 하면 저희가 원내 3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 곁에서 풀뿌리 정치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확고하게 원내 3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자를 대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포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